전국 대학생위원회와 전국 청년위원회가 합동으로 2030의 현실에 대한 인터뷰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당의 청년 당원들이 2030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당원 및 국민 여러분께 청년민주당의 비전을 말씀드리는 토크 콘서트 등을 기획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2030 인터뷰 영상을 시작으로 전국 청년당의 프로그램을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대부분 제 또래 친구들이 이런 좁은 원룸 열악한 시설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사실 돈 없는 대학생들이 내기에는 많이 비싼 금액이거든요. 대학원에 가고 학력이 높아져도 취업을 못하는 선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들을 보고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데 나중에 나도 취업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뭔가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제 가장 어렵게 지내고 있는 것 같고요. 살기 조금 척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한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입시 준비해서 대학 들어갔고 대학에서 취업 준비해서 취업했는데 지금 내 집 마련 어렵고 더 불안한 미래가 엄습해오고 있는 오늘날 현실 때문에 청년들이 일어설 수 없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집이 가장 걱정입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부모님과 살고 있는 그 동네를 떠나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세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 마을을 떠나야 될 것만 같아서 지금 매우 마음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저는 대학생들에 대한 복지가 조금 더 향상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월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우 적은 인원으로 또 한정된 자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월세 지원을 늘리거나 대학생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할인 정책을 시행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 동사무소, 지하철 역사 등의 공공 아르바이트 자리를 만드는 것도 또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제대로 된 일자리 지원이나 뭔가 시나 국가나 연계한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청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제 그럴 수 있는 금전적인 부분을 도움 주는 게 확실히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정책이 좀 더 정확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정보가 이제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정치인 양성에 제일 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제일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점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정책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청년, 대학생을 위해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고 다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다 같이 더불어 함께 잘 살 수 있는 그런 민주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고 민주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곳 또한 더불어민주당이기에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과나무에 맛있는 사과들이 많이 열리듯이 우리 민주당에서도 국민들이 원하는 풍성한 정책들을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은 도전이다. 희망이다. 사과나무다. 마지막 기회다. 함께이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시 대의원 대회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 토크 콘서트 사회를 맡은 권지웅이라고 합니다. 네,
네, 인사를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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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방금 영상을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 이제 청년 관련한 삶의 이야기가 많은 화두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는 국민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4명의 청년 정치인들도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요.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오늘 참석하신 4분 소개를 우선 듣고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일 오른쪽부터 대학생 위원장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대학생위원장 박용훈이라고 합니다. 우리 17만 대학생 당원 동지와 함께 이렇게 민주당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 강서구 지역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국제대변인 최지은입니다. 저는 42살인데 당에 오니까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이라고 불리지 않는 정치를 만드는 게 청년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 동대문을 출신 국회의원 장경태입니다. 전국 청년당 위원장 맡고 있고요. 앞으로 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실 청년은 정책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정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대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성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직 대학생이고요. 오늘 여기서 이제 20대로서 좀 날카롭게 얘기할 부분들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이 4분의 청년 정치인을 모시고 청년 정책, 청년 정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4분 방금 영상 보시면서 좀 어떠셨는지와 그리고 최근에 벼락거지란 말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청년 실신이라고 청년은 신용불량자 아니면 다 실업자다라고 하다가 최근에는 벼락거지라고 그러니까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가만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뭔가 되게 뒤처지는 느낌을 받는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영상과 함께 이어서 좀 생각나시는 거 이야기 좀 하면서 시작해 보면 어떨까? 네, 눈을 마주치는 순으로 한번 최지은 위원장님 혹시 네. 네, 저는 벼락거지라는 말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벼락 부자는 들어봤는데 벼락거지라는 거는 그만큼 상대적인 소외감 이런 게 느껴지고 더 이상 이제 계층을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 여기에 대한 탄식으로 들리는데 저는 부산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우리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부산에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까? 이제 수도권에는 집값이 더 많이 올라가고 또 이제 똑같은 공부, 똑같은 교육을 받아도 똑같은 학교를 나와도 서울에 간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적은 보수와 더 적은 기회에 대한 탄식도 있어서 저는 우리 청년 정책이라는 것은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의 그 한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세대에 대한 갈등 그리고 우리 균형 발전 이런 게 다 포함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는 한 집단이 좀 과대대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게 그 집단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집단이 골고루 반영되어야 다양한 집단이 필요한 정책을 잘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정치, 우리 정부, 우리 사회에서 그 리더십에 좀 더 다양한 여성과 청년이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기성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어떤 사람들을 대변하는 게 청년 정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걸로도 저는 이해됐는데 이어서 혹시 네, 사실 제가 대학생 위원장이잖아요. 28입니다. 아직 20대인데요. 나이는 굳이 다 안 알려주셔도 오해하실까 봐. 네. 20대인데요. 20대가 원하는 것은 사실 단 한 가지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랬듯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근로를 하고 그 소득을 바탕으로 집을 사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자녀 육아까지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판단되는 것들을 영위하기 위한 것을 사실 꿈꾸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앞서 영상에서도 5분 모두 집을 사고 싶다 이런 주제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점점 서울에 사람들이 몰리고 일자리가 서울에 몰리다 보니까 서울에만 집중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방으로 가자
이거는 또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막상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는데 어디 경상북도의 뭐 구미 이런 데서 갑자기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좋은 일자리, 좋은 집 이게 모두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뭐 지방 분권도 그렇고 지방 발전과 더불어서 청년들이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고 우리가 결혼하고 출산을 하고 아주 평범한 꿈을 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민주당이 앞장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에서 보니까 대학을 가라고 해서 영상의 표현을 빌리면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라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주거지를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아주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전채구 의원님께서는 네, 저도 보니까 뭐 고민이 사실 다 비슷하고요. 전 좀 안타까운 게 사실 청년 문제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비슷한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정치가 많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거기에는 사실 저는 이제 청년 문제, 청년 정치라고 사실 보통 청년에 좀 방점을 찍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결국에 청년 문제 자체는 청년층을 따로 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사회의 구조나 전반적인 종합적인 정책적인 부분에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 정치 사실 얘기할 때도 청년에 많이 방점을 찍으시는데 사실 청년들이 정치하는데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저는 정치에 좀 더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중에도 뭐 청년 정치인 양성 이런 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좀 앞장을 서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결국 좀 다양한 세대들이 정치권 안에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장 자체가 많이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림과 동시에 풀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비슷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정치권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민인 청년들이 사실은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치권에 수렴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처럼 좀 들리는데 더불어민주당엔 전국 청년당이 있습니다. 거기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장경태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청년 문제를 이야기할 때 수저계급론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잘 키운 자식이 집안을 일으켜 세웠다면 지금은 잘 키운 자식이 집안 기둥 안 뽑아가면 다행인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자식의 소득이 노력하면 부모의 자산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식의 소득이 부모의 자산을 뛰어넘을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자산이 중요해지는 시대, 금수저냐 흑수저냐로 나누는 시대, 그리고 그것이 자체가 이제 계급화되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 건강한 사회라는 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첫 번째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 두 번째는 그 정당한 보상을 바탕으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정당한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2030 청년들이 공정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이고 또 계층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 보이기 때문에 흑수저 계급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두 가지의 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라면은 우리 사회가 아마도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 주거, 보육, 창업, 부채, 교육, 사회 안전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박선민 최고가 얘기하셨듯이 청년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정치의 과제다. 결국 청년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치의 이 과제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걸 조금 더 체감하고 있는 층이 조금 더 젊은 시민일 수 있다는 것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저도 오늘 그 2019년 미국 어느 한 학자가 발표한 보고서를 봤더니 그러니까 자기 부모보다 더 잘 살게 된 자녀들의 비율이 50%보다 처음으로 떨어진 세대.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그렇게 처음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것으로서 정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서는 조금 더 솔직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 첫 번째 다음으로 할 이야기는 주거입니다.
집과 관련해서 요즘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일단 대학생위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어서 전국 청년위원회 위원장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네, 대학생 위원장으로서 대학생들이 사실 집 걱정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고 72%의 남성들이 그리고 60%의 여성들이 국민의힘 후보를 뽑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는 집값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사회에 가기 전에 진입 직전의 상태란 말이죠. 아직 취업도 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천정부지로 치솟는 부동산을 보면서 사실 많이 박탈감을 느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당장 우리가 월세를 살고 있는 친구들도 기숙사를 살고 있는 친구들도 30만 원, 40만 원 매달 나가는 이 주거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 6억, 7억, 10억까지 오르는 집값을 보면서 이분들이 차마 꿈을 꿀 수 없게 되는 사회로 갈까봐 저는 그게 가장 두렵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월세조차 부담스러워 하는데 향후에 있는 그 집에 대한 그 소유 그것까지 불투명해지면서 많이 좀 소외감을 느낀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랑 20대가 느끼는 어떤 불안이 있는 것 같고 또 이어서 사실은 청년 전체로 보더라도 사실 이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30대가 직격탄이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0대는 어찌되었건 이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한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이 있고 또 30대가 특히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 독립주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때인데 우리 권지용 청년 대변인이 노력해서 또 주거급여법의 대상으로 20대가 특히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의 독립생계를 가진 20대도 포함됐잖아요. 이번에 5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등의 소위 실질적 소득이 없는 분들 혹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주거급여를 좀 더 지원해야 되는 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바람직한 복지 모델이긴 한데 아직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근본적 담론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과세 혜택이든 대출 제도든 혹은 여러 가지 공급 특공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제 이사 대책하면서 15% 추첨이 이제 30%로 증가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 가산점으로는 청년이 똑같이 지원했을 때 가산점을 많이 축적한 사람에 비해서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죠, 청년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특공 형태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 청년 문제, 청년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이 대안들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가 이 새로운 이 담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서울 평균 뭐 집값 10억 정도, 뭐 왔다 갔다 통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 20대 평균 초임 연봉의 35년을 한 푼도 안 써 모았을 때 겨우 집을 구할 수 있는. 근데 한 푼도 안 써도 35년이면 조금씩 써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그 꿈과 희망이 잃어가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실질적 소득으로 자산으로 전환하는 이런 시대는 좀 이제 벗어나는 것 같고 과연 어떻게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방안들이 또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토론의 시간이 짧아서 막 대안까지 다 이야기 못하더라도 나중에 좀 느낀 바가 있으면 짧게라도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어서는 사실 이 집 이야기랑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최근에 주식 열풍이 한 차례 있다가 조금 더 이어서 비트코인 이야기, 가상화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이전에 드렸던 질문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현상이나 이런 걸 보면서는 정치가 해야 될 역할은 혹시 뭘까? 이런 거 고민해 보신 게 있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네요. 안 그래도 뭐 비린이 이런 또 신조어를 들어봤는데 비트코인과 어린이 합성어라고 해요.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60% 정도가 2030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급을 모아서 저축해서 뭐 결혼 자금을 마련하고 집을 사고 하는 것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리스크가 큰 변동성이 높은 그런 상품,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 한 가지의 돌파구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층을 올라가는 사다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대안이 아닐까 이렇게 많이 몰리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주거 안정과 같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고 또 뭐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정부가 뭐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좀 더 공정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도 우리가 좀 논의를 지금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산 어떤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느냐 아니냐가 삶의 어떤 경로를 결정하는 기회인 것 같은 것이어서 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이어서는 사실은 이 젊은 세대라고 하면 교육 이야기를 또 빼놓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대학생 집단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분들이 하고자 하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회인가 아닌가가 되게 중요한 사회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혹시 박성민 최고께서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교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네, 뭐 비트코인 얘기 앞에서 조금 나왔는데 이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청년들이 지금 주로 주식을 하고 비트코인을 하잖아요. 실제로 저보다 어린 후배들을 만나도 주식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코인까지도 요즘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호기심에 단순히 무언가에 투자를 한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그만큼 청년층의 자산 형성에 대한 희망 자체가 굉장히 사라진 상황인 거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은행에 무언가를 저축하고 뭐 적금을 붓고 이런 것들이 나의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개념으로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서 더 많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제 청년들이 생존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권이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마치 이것을 좀 논의를 방치할 부분은 아니라 사실 여기를 아예 전면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공정한 그 바탕에서 좀 불법성 없게 좀 유해하지 않게 투자나 이런 자산 형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치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코인과 주식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청년층이 어떻게 하면 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자산 형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가장 사회적으로 취약한 시기에 놓여 있는 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자산 형성의 시스템이 뭐 국가가 보장하는 방식이든 뭐 공적인 기관에서 뭐 보장을 하는 방식이든 이런 논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예전처럼 직장을 잡고 뭐 취직을 해서 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좋은 뭐 집이 생기고 뭐가 생길 거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만 뭐 기초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게 뭐 이제 일정 부분 수당을 주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기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정치권에서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저도 사실은 주변에 주식을 하거나 비트코인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치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되게 고민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막 자금이 몰려서 거기 인플레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게 좀 근본적으로 고민되어서 되게 어려운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던데 혹시 대학생 위원장님 뭐 이야기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은 코인을 요즘 한번 작은 돈이지만 해봤어요. 어떠셨습니까? 여기 젊은 기자분들도 많고 그런데 아마 절반 이상은 코인 하시거나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30% 이상의 급등락을 보이는데 또 뭐 선물 옵션까지 생긴 사례고. 근데 왜 청년들이 코인이나 이렇게 주식에 목숨을 걸까 이렇게 목을 메고 있잖아요. 이건 우리 정치가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소득으로 집을 사고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없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중단할 수는 또 없잖아요. 청년들이 발버둥 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청년들은. 그리고 왠지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모두가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것을 단순히 왜 투기를 하냐 나무랄 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봐요.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정책으로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의 망에서 성장하고
집도 사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지 그런 사회의 안전망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년들이 더 위험하고 더 투기성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가 좀 더 촘촘하게 이들을 위한 정책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혹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 중에 또 혹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가상화폐 논쟁이 좀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마 최지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 것 같은데 가장 전문가신데 어찌되었건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성찰과 공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20대와 30대 이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지금 없어진 희망조차 좀 사라진 상황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어찌되었건 항상 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이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가장 큰 것 같거든요. 만약 오르지 않는다면 이만큼 뭐 돈이 몰리거나 거기에 대한 희망을 품지는 않았을 텐데 아무래도 이게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가상화폐냐 자산이냐 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논쟁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제 미국처럼 차라리 제도화해서 이 제대로 된 뭐 어떤 실명제라든지 관리 감독의 주체를 정하고 국가기관에 의해서 일정하게 뭐 과세를 포함한 여러 가지 국가적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이 가상화폐나 가상 자산이 이 소위 기업 가치를 얼만큼 올려줄 수 있을 것인지 혹은 고용 창출 효과가 얼만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직까지 평가는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뭐 문제 있고 뭐 뭔가 이 투기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왜 이런 심리가 결국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정치권이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 더 이상 좀 뭐랄까요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좀 우리가 좀 바꿔가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혹시 이야기하실 게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사실 지난번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김영춘 캠프에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부산시에서 공력으로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찬반 논쟁이 있을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이 투기성인데 우리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굉장히 캠프에서 고민을 많이 해서 전문가들이 막 몇 달 동안 고민해가지고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날 정치부에서 기사를 거의 안 쓰고 박형준 LCT에 대해서 계속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단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은 그런 청년들이 필요한 그런 정책에 대해서도 정치에서 조금 더 많은 정쟁이 아닌 정책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 말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청년 일자리인데 제가 한 10년도 더 됐나요? 12년쯤 전에 북아프리카의 투니지아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나라의 경제를 보는 이코노미스트로 국제기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를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 직원들이나 이코노미스트들은 투니지아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나라다라고 시작하는 보고서를 써왔어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제가 그 보고서를 쓴 지 한 달 안에 혁명이 일어나서 대통령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청년 실업이었습니다. 청년의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훌륭한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청년이 분신 자살을 하면서 그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퍼져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사실 청년 실업은 우리가 여러 사회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은 청년 일자리가 우리나라의 청년 일자리가 계속 이렇게 힘들면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올 3월에 우리나라 청년 실업이 10%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년 실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 정치 그리고 우리 정부, 우리 청와대, 우리나라의 리더십에 청년들이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은 다양한 정책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우리 청년민주당이 더 좋은 청년 인재들을 발굴하고 청년 정치를 우리 정치를 더 다양하게 해서 우리 민주당을 젊게 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일자리로 이 이야기를 좀 넓혀 주셨는데 일자리 이야기를 좀 해보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대안을 완전히 마련하자 이런 식의 토론보다도 지금 코로나가 1년 반이 좀 더 지나면서 사실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 계실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할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청년 정치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인데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은 요 1년 반 사이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어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떠오르는 어떤 사례나
이런 게 있으시면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뭐 요즘 이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에서 이 인간관계 단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면 접촉이 좀 어려워지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심리적인 어떤 방황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20대 일자리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좀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예를 들면 저희가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어찌되었건 자산을 형성했고 또 대출의 기회가 있는 일정하게 경제활동을 하신 분들인데 20대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20대 알바생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점주들께서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20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소득은 끊기고 자산 형성을 했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은 자산 형성이 자체가 안 됐었기 때문에 뭐 대출은 당연히 어렵게 더 안 되겠죠. 대출 받은 경험도 없을 테고요. 그러다 보면 더욱더 이 소위 이 경제적 위기감은 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더 체감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번 작년도 조사에서 얼마 전에 발표됐는데 20대 소득 증가율만 유일하게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전 세대에 걸쳐서 소득은 증가했는데 20대만 지금 뭐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20대 체감 실업률은 오히려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지표들 20대들이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어려울 때는 가장 힘든 사람이 가장 아프다. 결국 20대가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 위기에서 가장 더 직격탄을 맞는 세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자리 대책을 좀 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 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공의 주도로 해야 되느냐 민간의 주도로 해야 되느냐 이런 논쟁만 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 주도를 하든 뭐가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위기를 탈출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일자리 문제만큼은 뭐 공공과 민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좀 선제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네. 얼마 전 발표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자살 시도율이 1위였어요. 그리고 그 뒤가 20대 남성이었는데요. 저도 자영업자이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노동이라고 하죠. 막노동 가끔 나가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힘들어진 거 사실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겠지만은 사실 20대와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당장의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지 그 뭐 생계를 갖춰서 그 가족을 부양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편의점 장경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편의점의 일자리 수가 줄고 비단 편의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당이나 가게들 그리고 단기 일자리 대학생이 할 수 있던 일자리들이 많이 소진되고 있거든요. 한 예로 제가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있지만은 가끔은 저도 공사 현장에 나갑니다. 제가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새벽 4시 반에 이렇게 대림역에 가면은 사람들 줄이 한도 끝도 없이 서 있어요. 그 전에는 사실 나가기만 하면 일자리라도 구할 수 있었거든요. 그 뭐 마대자루를 메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런 잡부라도 구할 수 있었는데 지금 4시 반에 대림역에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20대 대학생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다 서 있는 게 그분들이었거든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근데 얼마나 힘들면은 새벽에 나오겠어요. 또 밤에 보면은 또 쿠팡이츠나 이런 플랫폼 노동하는 분들이 20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받은 게 20대 남자와 여자인데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코로나19가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국가적 재난이 처음이기도 해서 그렇겠지만은 이분들을 탄탄하게 지지해줄 안전망 자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뭐 6개월, 뭐 반년 이상 이렇게 뭐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는 거를 볼 때 다른 대학생 청년들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문제가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득이 감소한 문제, 특히나 이제 일용직 노동이 줄어들면서 거기에서 소득을 충당하던 사람들의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20대나 30대 같은 경우는 자기가 구직을 준비하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영역에 갑자기 그러니까 채용이 줄거나 아니면 채용이 불투명해지면 그런 갈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이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근데 그러면서 사실은 그 중에서도 구직을 한 사람들은
훨씬 더 이제 어떤 다른 루트로 넘어가서 앞길이 탄탄해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되게 오랫동안 그 벽을 넘어서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도 또 있더라고요. 혹시 뭐 생각나신 게 있을까요? 저는 근데 이게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일자리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조금 한가한 얘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일자리 문제는 항상 있어 왔고 이번 코로나19를 통해서 이제 확인될 수 있는 일자리 부분에서의 문제가 과연 일자리 수의 부족으로 우리가 그 문제에 천착해서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거기에 정치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사태의 교훈은 저는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는 이 고용 안전망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에 대한 이제 빈틈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봤거든요. 사실 당장 일자리의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고 그다음 정치권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했어야 하느냐 특히 고용 부분에 있어서라고 봤을 때 저는 뭐 앞서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쉽게 말하면 이제 구조적으로 잡히지 않는 계층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특히 프리랜서도 있었고요. 이 외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활동하셨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거기서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을 때 과연 국가가 그 소외된 계층을 인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안전망을 갖추고 있었느냐에 대한 대답이 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 분들의 목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아까 첫 질문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봤을 때 뭐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논의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일자리 수의 부족이야 당연히 경제 정책이나 뭐 사회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 유기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을 내놓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제도적인 안전망에 우리 국민들을 포함시키지 못했는지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이루어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이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일자리의 수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라는 기계적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동시에 일자리를 얻고자 구직 활동을 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갑질, 불공정 채용, 차별적인 뭐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라는 것을 넘어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부당함, 불편함 이런 것들을 과연 제도적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 혹은 그런 제도들을 마련해 왔느냐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두 가지 사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모 제약의 성차별 면접 논란이 하나 있었죠. 근데 그건 어쨌든 사회적으로 파장이 좀 일어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해결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 진짜 지원서를 넣고 면접까지 보고 거기서 겪게 되는 이제 좀 불편한 언행들과 좀 옳지 않은 그런 상황들, 부당한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과연 계속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취업 준비생의 청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정치가 좀 더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여기 언론사가 이제 많이 있지만 모 언론사에서 최근에 채용 공고에 이제 8주형 인턴십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8주형 인턴을 거쳐야 수습 사원으로 임명이 될까 말까 이제 한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8주형 인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취업 준비생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당하고 또 그 8주의 시간을 다른 데에 이제 취업 준비나 뭐 구직을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없고 8주 동안 하나의 회사에 이제 이 하나의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청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 근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통로 자체가 없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갑과 을의 관계에 이제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과연 그렇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청년들이 겪게 되는 불편 부당함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고 혹은 호소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치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이제 일자리 문제에서 다뤄야 될 것뿐만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의 갑질이나 차별 그리고 이어서는 안전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코로나를 계기로
산업이 크게 이전하고 있을 때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빠르게 구축해가야 사각지대가 줄어드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네요. 시간이 더 많으면 더 많이 이야기 나누겠지만 요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이야기는 이겁니다. 여기 있는 네 분의 정치인께서 생각하는 어떤 민주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면 좀 더 시민의 삶에 가까운 민주당이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청해 듣고 싶은데요. 혹시 위원장님부터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방금 우리 청년 관련된 사회 안전망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제 유스 개런티나 뭐 아니면 뭐 이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사실 청년들을 독립된 개체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회적 제도를 고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 65세 이상 교통비는 이 면제 무료죠.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인 청년들에겐 이 일반 성인과 같은 요금을 걷고 있습니다. 경제활동하지 않고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결국 부모로부터 자산을 받거나 혹은 아르바이트해서 결국 이 소득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근데 대학생은 어찌됐건 대학교에 학업을 열중해야 되는 통근과 통학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 결국에는 부모의 자산에 기댈 수밖에 없이 이제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방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도 독립된 생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는 주거급여에서 빠진다든지 청년 수당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이 사회적 준비 비용 사회 출발 자산으로서의 청년 수당이 6개월간에 어떤 50만 원씩 지원하는 어떤 취업 지원 제도였는데 그것 또한 사실 이제 찬반 양론이 있다든지 그러면은 결국 취업 준비도 아르바이트하면서 자기가 다시 소득을 만들어서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결국 20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존성을 좀 더 의존성을 높이는 식으로 지금 사회적 제도가 짜져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제도가 그래요. 일자리도 그렇고 주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회 안전망의 구조를 좀 다시 바꿔야 된다. 소위 청년 독립이라거나 혹은 이 뭐 유스 예를 들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처럼 이렇게 뭔가 청년 안전망을 새롭게 보장을 하면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사회적 제도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같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지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이 청년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 중에서 한 부분,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혹은 또 미래의 우리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인데 청년은 뭐 당연히 현재의 일부이긴 하지만 미래의 전부이거든요. 과연 우리 지금 현재 청년들이 2030 세대가 일정한 자산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를 맞이했을 경우에 이 미래의 대한민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기본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이 자산 가치 혹은 기업 활동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대폭락으로 맞이할 것인가 이런 거는 대부분 청년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런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들 또 사회적 안전망의 어떤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부터 특히 이번에 이제 뭐 얘기하셨듯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가장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조직되어 있지 못한 사람들의 이 안전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점들이 다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좀 이런 고민들을 기존의 이제 거대 담론 위주보다는 정말 이 작은 담론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 청년당도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뭐 저희가 이 전반기 이제 지난 2년간 크게 4가지 정도의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 청년 이 국고보조금의 3%를 청년 예산으로 지원한다든지 또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만들어서 청년당이 청년 후원회를 두어서 뭐 청년정치 발전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전 지역구 의무공천을 당원 단계에 명시해서 여러 가지 이제 청년들의 진입 창구를 만들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좀 더 개방되고 좀 더 이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 그러니까 정책 기능도 강화하고 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이 상변연구원 제도도 만들고 또 청년 당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저번 이 김종민 최고나 우리 박사민 최고가 예전 혁신위에서 했던 여러 혁신안들이 아마 차기 당 지도부에서 논의가 될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또 이 소위 이 개방형 플랫폼들이 결국 내년 대선을 승리하는 준비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민들의 문제를 풀기 위한 정치의 토대가 이제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네요. 다른 분들도 이제 마무리 말씀 같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김재 대변인께서.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 정당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당이 검찰개혁, 언론개혁,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이 뭔지 저는 뚜렷이 알겠습니다. 그 속도에 대해서 뭐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당이 가야 할 방향이다 알겠는데 부동산 정책, 뭐 경제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우리 당이 앞으로 1년 후에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고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무슨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바뀔 수 있지만 당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당의 중장기 비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정책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얘기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한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올해 대학에서 졸업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은 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IMF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때 졸업을 한 청년들은 다른 세대보다는 다른 세대와 같은 취업률, 같은 보수를 갖는데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10년 동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기본소득, 기본 자산,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바꾸자 여러 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런 보기들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끝장 토론이라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얘기를 듣고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리더십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분포와 비슷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미국 내각을 미국 국민과 비슷한 구성원으로 인종, 성별, 나이 이렇게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좋은 정책 정당이 되는 것의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조금만 짧게 이야기해 주셔서 네, 죄송합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제가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 전 사실 이제 민주당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는 국민과의 눈높이를 치열하게 맞춰가는 과정들이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도 있고 민생 과제들도 있지만 사실 그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과 우리 민주당의 뜻이 같은 지점에 놓이는 것, 그리고 그 속도가 국민적인 동의가 있고 또 우리의 과제가 국민적인 동의를 얻는 것,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이 좀 건강한 다양성을 회복해서 그런 건강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국민들께 인정받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 저도 느낀 게 우리 당이 민심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더 빨라져야 된다. 왜냐하면 민심을 우리가 듣고 받드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그 부분에 미흡했던 거는 이번에 저도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현장에 더 나가야 된다고 보고 우리 당에 174명의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그리고 광역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이분들이 다시 현장에 나가서 민심을 그대로 수용하는 현장 당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20대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건 20대의 우리 당원들이고 30대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건 30대의 당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부와 당원이 모두가 하나 돼서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수용해야 된다. 절대 가르치거나 설득하려는 과정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는 우리 지도부와 당원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해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보시는 시청하시는 당원분들께서도 이것저것 여러 가지 영감을 받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토크 콘서트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청년위원회에서 응원 영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이 토론회를 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년민주당 창당을 축하드립니다. 청년민주당 창당위원회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년민주당의 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와! 우리나라의 미래 누구입니까? 민주당을 이끌어갈 사람 누굽니까? 바로 청년입니다. 청년민주당 창당위원회 발족식을 축하합니다. 청년민주당 창당을 응원합니다. 촛불의 힘이 희망의 나라로 나라다운 나라 우리가 하나 된 그날의 목소리로 청년 민주당
발족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00년 민주당 청년에게 희망과 든든한 기반이 되는 청년민주당을 응원합니다. 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하고 과거와 재창출을 이뤄내도록 모두 함께합시다. 우리 청년민주당 창당을 통해 우리 스스로 당사자성을 갖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영하고 청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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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민주당 청년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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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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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해보십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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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